엔지니어 베이스의 연구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연구실이 의료 영상 처리를 하는 연구실에서 학위를 땄기 때문에 이제 석사 때부터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뭐 과제랑 이런 걸 통해서 코업을 하는 형태로 이쪽에 약간 발을 들이게 된 사람이고, 박사 딴 다음에는 몇몇 병원을 돌아가면서 이제 포닥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2016년에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아마 강의자를 미리 다 받으셨을 거여가지고 분량을 보셨을 건데 슬라이드 상으로는 되게 많아요. 160 슬라이드 정도 될 건데 오늘 그걸 다 커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에는 약간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뒤에 이제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두 섹션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내용을 담아놨을 건데, 그게 이제 깊게 파고 들고자 하면 사실 거의 한 그 주제별로 거의 뭐 한 하루를 거쳐가지고 막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그 슬라이드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긴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도 그거를 세밀하게 다들 다 설명을 하고 다 짚고 넘어갈 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뭐 공학적인 내용이거나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대신에 그런 거 설명을 드리면서 데이터랑 계속 그런 그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이런 거를 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도 될 거. 그리고 약간의 부연한 설명 하나 더 드리자고 하면 이게 사실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어서 이 설명하는 난이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우선 이제 올해는 첫 해고 기본 과정의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이 안에 분석을 해보셨긴 했지만 다른 필드 뭐 유전체나 뭐 다른 EMR 이런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 그리고 뭐 영상을 직접 보셨던 분들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쉬운 내용서부터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그 첫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드릴 거고요. 제가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여서 중간중간 물을 좀 많이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연나 박사입니다. 네. 우선 뭐 메디컬 이미지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미지들이 있죠. 가장 보통 환자분들도 다 한 번씩은 이제 찍어보셨을 법한 엑스레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CT, MR 이런 영상서부터 뭐 초음파, 그리고 뭐 병리 영상, 뭐 분자 영상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엑스레이, CT, MR 정도의 영상 정도를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메디컬 이미지 영상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분야에서 활용하는 영상을 실제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고, 다양한 메디컬 이미지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최근에 메디컬 이미지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게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되게 옛날 막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막 멋있게 차트 이렇게 끼워가지고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는 흔치 않고 다 이런 식의 컴퓨터의 모니터에 띄어서 영상 이제 팩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영상을 열어보는 형태로 영상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포터블한 뭐 아이패드니 이런 태블릿에서도 영상을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필름 형태의 아날로그 형태가 아니고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가 가지는 특성은 어떤 거냐라는 걸 보면, 디지털 이미지 애큐지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메디컬에 특화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영상이든지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떤 문체 엘리멘트에 뭔가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옛날에 그냥 필름화 했죠. 그래서 이걸 메디컬 장비로 대응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일종의 엑스레이 이제 소스가 있고 디텍터가 있는 형태로 영상이 액큐지가 됐었을 건데 이미징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그거를 어떤 디지털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디지털화이즈된 이미지화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과정 중에 대표적으로 디지털라이즈 되는 게 샘플링이 되고 퀀타이제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미지 플랜의 그 아날로그 상태는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가 있었다고 하면 샘플링 한다는 건 이걸 격자로 쪼개서 특정 간격으로 얘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게 이제 중간에 잘려 있는 경계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격자에 딱 맞춰서 샘플링이 되는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거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 일종의 밝기, 그러니까 영상의 이제 값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레벨에 맞춰서 딱 그 정해진 값만 어사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컨티뉴어스한 어떤 경계와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디지털라이즈가 돼서 이 밝기도 특정한 간격이 있는 값의 형태로 어사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화가 됐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저장이라든지 전송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디지털 이미지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하는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걸 보면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이미지 사이즈, 그러니까 아까 그 샘플링에서 내가 가로를 몇 개의 간격으로 샘플링을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2D 같은 경우는 X, Y가 있고 3D가 되면 Z로 해서 한 축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이미지 사이즈, 그러니까 일종의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매트릭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텐시티라고 하면 그 이제 샘플링 포인트 하나마다 어떤 값이 어사인이 되는데 그 값의 밸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인텐시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2D에서는 어떤 한 픽셀 UV의 위치에 있는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픽셀이라는 말을 썼는데 2D에서는 보통 요 하나의 샘플링 포인트를 이제 픽셀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면 3D가 되면 그냥 이제 복셀, 볼륨, 그러니까 픽셀인데 볼륨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제 복셀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텐시티를 우리가 아까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인텐시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레이 레벨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몇 단계 레벨까지 허용을 할 거냐를 이제 그레이 레벨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뒤에 예제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픽셀로 이제 복셀이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픽셀과 복셀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렇게 이제 격자 바둑판 형태로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인텐시티를 쓰는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제 그거를 셀 센터드라고 지칭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정말 한 점점이 있고 그 점이 그 샘플링 간격마다 떨어져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 버텍스 센터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이해를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 나중에 이런 활용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셀 센터드가 더 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버텍스 센터드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때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다 이런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디지털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보자면 레졸루션은 이제 이런 거죠. 이미지의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장미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가면 당연히 인포메이션의 로스가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24부터 512, 256 이렇게 반반반 계속
다운 샘플링을 해서 줄여갔을 레졸루션을 줄임에 따라서 이미지 인포메이션이 줄어드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레이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픽셀의 인텐시티가 가질 수 있는 밸류를 몇 가지 허용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메디컬 영상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는데, 보통 이제 컬러 영상이라든지 일반 영상에서 회색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0부터 255까지 해서 256 레벨, 그러니까 8비트를 사용하는 한 픽셀의 인텐시티를 표현하는데 한 8비트를 이제 쓰는 형태의 그레이 레벨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수를 줄여감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미지는 요 포인트 하나에 어사인될 수 있는 값이 밸류가 0, 1, 2, 3 해서 2, 5까지 있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0부터 127까지만 있는 거고요. 그걸 계속 줄여가면 마지막에는 이게 0,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과 흰색만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 레벨에 따라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정보량이 달라진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물을 좀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미지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병원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팩스라고 하는 건 아마 병원에 일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네. 픽처 큐빙 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영상 장비가 있고, 영상 장비에서 메디컬 이미지가 얻어지고 액퀴지션이 되고, 그게 어떤 병원의 시스템 서버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전송이 이루어지고,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클라이언트 시스템, 팩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환자 정보를 입력해서 그 환자의 영상 정보를 띄워보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중앙화된 팩스 이제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보여지고 하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될 때 데이터가 전송되고 하는 그런 거에 공통된 하나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콤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 표준 규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데이터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네트워크 트랜스밋하고 스토어하고 리트리브를 할 건지, 그리고 프린트앤코드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일종의 국제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료 빅데이터 이런 걸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영상도 들여다보면 표준화가 아주 스트릭트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프로토콜도 너무 다르고 이래서 이게 활용이 얼마나 과연 이게 쉽진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의료의 다른 분야에 비하자고 보면 지금 봤었을 때는 영상이 제일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다이콤이라고 하는 국제 그 규약이 아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아주 스틱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의료 영상은 이제 저 규약에 다 따르고 있고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부 프로토콜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 구조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 원인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다이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상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냐 하는 걸 이제 살펴보자고 하면, 우선 하나의 싱글 다이콤 포맷은 기본적으로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매트릭스에 이제 한 픽셀마다 하나의 인텐시티 밸류가 쭉 어사인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엑스레이가 1024 엑스레이라고 하면 1024 곱하기 1024개의 인텐시티 숫자가 쭉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고, 그 밖에 이제 헤더에는 환자 정보, 그리고 이게 어떤 스캔인지, 뭐 병원은 어느 병원에서 찍었는지, 기타 등등등등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메타 정보들을 같이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의 싱글 다이콘 파일의 포맷을 보면
우선 앞에 128바이트만큼은 그냥 빈 공간을 잡아놓은 공간이 있고요. 이 사이즈는 그냥 다 거의 제로로 채워져 있는 형태로 앞에 특정 사이즈만큼 필드를 비워둡니다. 그렇게 비워둔 다음에 DICM이라고 해서 이게 다이콘 포맷이다 라고 알려주는 레터가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 파일은 제대로 된 다이콘 포맷을 따르고 있는 파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헤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상에 대한 정보들이 쭉 이제 붙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예로 열어봤었을 때 이런 형태로 앞에 000은 채워져 있고 여기 보면 다이콘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얘가 다이콘 포맷에 따른다는 걸 그러니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콤을 열어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이제 팩스에서 다이콤을 받아서 그러니까 팩스에서 그냥 영상을 띄워볼 수도 있는데 파일 받아서 헤더를 뭐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다이콤 뷰어는 프리 뷰어도 구글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헤더를 보기가 좀 편해서 잘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저 링크를 들어가시면 프리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달콤 파일 같은 걸 실제로 직접 열어보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면 우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다이콘 뷰어라서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데 보면 유틸리티 안에 다이콘 헥서 뷰어라는 게 있어서 걔를 누르면 내가 헤더를 보고 싶은 다이콘 파일을 선택하도록 창이 뜨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이콘 파일 하나를 셀렉트를 하면 이제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000000이 이제 128바이트만큼 채워져 있고 그 다음으로 특정 위치에 써줘야 하는 이제 필수 그 태그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냥 사용자가 임의로 붙일 수 있는 태그들이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필수 코드들 중에서도 좀 분석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할 만한 몇몇 필드들을 제가 다 캡처를 해서 가져왔고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뭐 00008020이라는 필드에 보면 이제 이 위치의 태그를 보면 스터디 데이트라고 되어 있고 보면 값이 여기서 이제 데이터 밸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콤은 2013년 10월 4일인가요? 10월 4일에 스터디가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모달리티를 이렇게 보면 모달리티는 MRI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팩처러는 MR도 이게 뭐 GE가 있고 필립스가 있고 지멘스가 있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필립스 MR에서 찍었구나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인스티튜션 네임도 있어서 AMG 아산 메디컬 센터에서 찍은 달콤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리드 디스크리션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병원의 이제 프로토콜마다 쓰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뭐 까마다도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CD 디스커션을 보면 코로나 3D 플레어라고 해서 이거는 MR 시퀀스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MR 중에서도 뭐 T1 웨이트인지 T2 웨이트인지 플레어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다이콤 헤더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가 보통 이제 보면 다 스터디에 대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 그 필드들은 00008 태그로 앞에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0010으로 가면 환자 정보가 담겨져 있는 필드들이 모여져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페이션트 네임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팩스에서 딱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가공하지 않았을 때 형태에서 이제 열어보면 페이션트 네임이 확인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익명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누구랑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뭘 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환자 네임에 대한 건 캡처를 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가 나오는데 익명화할 때는 환자 네임과 페이션트 아이디 둘 다 날리셔야 돼요. 저거를 다른 임의의 랜덤한 숫자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꾸기 전이고,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병록 번호라고 해서 병원 시스템상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고유 번호가 페이션트 아이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8자리의 숫자가 나오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여기 보면 벌스데이, 뭐 성별은 어떤지, 그리고 나이는 어떤지, 그러면 이분은 66세구나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뭐 몸무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환자 정보도 다이콤 헤더에 있다.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0028로 가면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정보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미지 레졸루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X, Y가 샘플링이 몇 번이 됐는지, 이미지의 일종의 사이즈, 그게 이제 로우랑 컬럼이라고 해서 얘는 한 장에 X가 512개의 값이 있는 거죠. 컬럼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픽셀 스페이싱인데, 샘플링을 할 때 얘가 물리적으로 몇 미리만큼씩 떨어져서 샘플링이 되는가를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콤은 한 파일이 2D 이미지 한 장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게 볼륨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512가 300장이 있다. 그러면 다이콤이 300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CT 한번 찍었을 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로우랑 컬럼만 있고 Z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픽셀 스페이싱도 그래서 X랑 Y에 대해서 얘가 샘플링이 몇 미리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게 여기서는 보면 지금 거의 한 0.48 정도인가요? 밀리미터 단위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넘어갔었는데 보면 0018, 0050에 가면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있어요. 이게 그 Z축으로 슬라이스랑 슬라이스가 몇 미리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 센터, 윈도우 위드스 이런 정보들, 그래서 영상 자체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비트 얼로케이티드가 있고 비트 스토어드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아까 이미지 인텐시티의 그레이 레벨을 우리가 몇 비트를 쓸 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보통의 컬러 이미지 또는 이제 그냥 일반 영상에서 흑백 영상이 한 비트에 이제 8비트를 쓰고, 컬러 영상 같은 경우는 8비트짜리를 3개를 해서 RGB를 어사인을 하는 반면에, 의료 영상은 좀 더 다이나믹 레인지의 그레이 레벨을 써서 비트 얼로케이션은 16비트를 잡고요. 그 중에 12비트를 써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스토어드가 이제 12비트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0과 2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텐시티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니터로 표현을 할 때 윈도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 모니터상에서 그레이 레벨을 표현하는 게 0과 2호 값으로 이제 컨버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픽셀 인텐시티를 모니터 브라이트니스로 변환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 윈도잉이라고 부르고요. 그 윈도잉을 하는 건 일종의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인텐시티고 이쪽이 디스플레이 컬러여서 블랙과 이제 제일 밝은 화이트까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 특정 레인지를 잡아서 어떤 값보다 작으면 다 블랙에 넣고 어떤 값보다 크면 다 화이트를 넣고, 그 사이는 리니어하게 매핑을 하는 형태로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이 윈도잉을 넓게 잡고 좁게 잡고 시작점을 다르게 잡고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윈도잉을 표현을 할 때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이 전체 레인지를, 그러니까 민과 맥스의 인텐시티 너비를 위드스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있는 센터를 보통은 레벨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내가 윈도잉을 이렇게 세팅했어 라고 했었을 때 레벨과 위드스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민맥스 값을 쓰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쓰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똑같은 CT예요. 똑같은 환자에. 근데 얘가 윈도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니터상에 보일 때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이제 레벨은 40으로 주고 위드스를 400으로 세팅을 하면 요 부분, 요 복부에 있는 뭐 지방 팻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세팅이 되고, 폐 안쪽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폐 안쪽은 그냥 다 검정색으로 보이죠. 근데 내가 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렁 세팅으로 바꿔서 윈도우 랩을 이렇게 레벨과 위드스를 줘서 윈도잉 세팅을 하면 이제 폐 안쪽에 있는 뭐 에어웨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본 세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 원래 로우 이제 인텐시티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모니터에 표현할 때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볼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윈도잉을 조정해서 보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40, 400, 다음 장에 나오고. 그래서 그 티피컬한 윈도우 위드스 앤 레벨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T 영상을 본다고 했었을 때 내가 뭐 브레인을 보고 싶어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보시는 형태로 보통 많이 기본 세팅하는 티피컬한 윈도우 세팅들이 있고, 헤드앤넥, 체스트, 앱도멘, 스파인 해서 이런 밸류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여기서 보면 적혀져 있는데 하우스피드 유닛이라고 하는 단위의 숫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단위가 정해져 있는 의료 영상 모달리티는 CT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랑 MR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표준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분석을 했었을 때 뭐 프로토콜 다르고 병원 달라지고 이러면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표준화가 CT랑 엑스레이랑 MR이 좀 상황이 다 다르다 이제 하는 거를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CT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식의 뭔가 단위라는 게 있어서 최대한 어떤 물질이면 이 정도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싶으면 윈도우를 이렇게 세팅하고 어디를 보고 싶으면 윈도우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우스 필드 유닛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약어로 HU라고 부르는데, HU는 디멘전리스한 유닛이에요. 어쨌든 이제 단위가 있어요. CT의 인텐시티는. 그래서 어떤 뭐 스탠다이즈된 컨버전된 폼으로 CT 밸류를 표현하는 일종의 단위고, 그거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템페처랑 프레셔 상에서 어떤 이제 CT는 레디에이션을 애튜네이션을 인텐시티로 바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면 물은 우리가 기준을 0 하우스 유닛으로 잡고요. 그리고 에어는 마이너스 1000 HU로 잡아서 이 두 개의 기준 물질과 이제 나머지를 리니어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다른 물질에 대해서 HU를 어사인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HU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밸류들을 레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물은 0이고 에어는 마이너스 1000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공기가 많이 채워져 있는 렁은 마이너스 500 정도 근처에 이제 HU를 보통 가지게 되고, 펫은 이렇게 되고, 뭐 키드니, 블러드, 머슬 이런 식으로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방사선이 어티네이션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HU 밸류가 대략 이 정도로 나온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싶으면 윈도잉을 얼마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달콤 헤더를 보시고 그 안에 보면 뭐 이미지를 이제 모니터로 볼 때는 윈도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CT의 경우에는 H라는 표준화된 유닛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이제 알려드렸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다이콤은 파일 하나가 2D 한 장 정보, 슬라이스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는 프로젝션 영상이라서 한 번 찍으면 2D 영상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이콤 하나가 영상 하나가 매핑이 되죠. 근데 요즘 CT, MR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다 기본적으로 3D잖아요. 그러면 이제 CT, 3D CT 하나 나오면 다이콤 몇백 장이 나오고 그걸 이제 분석할 때 계속 다이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다 그 중에 파일 한두 개 뭐 사라지거나 잘못해서 지워먹거나 깨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얻어지고 그거를 이제 병원 시스템에서 트랜스퍼하고 하는 거는 다이콤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다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하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걸 이제 볼륨메트릭한 메디컬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변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맷이라고 하는 게 리프티, 어널라이즈 이런 포맷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의 볼륨, 그러니까 3D 또는 더 나아가서 4D도 하나 또는 두 개의 파일로 해서 이게 뭐 하나인 경우 리프티는 하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더랑 이미지를 한 파일에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고 보통 이제 어널라이즈는 .hdr이라고 해서 헤더에 대한 정보를 따로 빼고 .emg라고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쪼개고 우선 두 정보를 이제 또 쪼개서 두 개 정도의 파일로 어쨌든 볼륨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다이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볼륨 파일로 어떻게 컨버전을 할 거냐 하는 것도 구글에 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아요. MRI 컨버트 뭐 ATK 기타 등등등 많은데 그냥 가장 가볍고 프로그램이 가볍고 쓰기 뭐 간단한 MRI 크론 안에 있는 다이콤 2D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개 프로그램이고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링크를 찾아가시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MRI 크론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쪽을 푸시면 아마 이런 형태의 뭐 파일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별도로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다이콤 2D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맨드 형태로도 있고 요즘 쓰실 때는 GUI가 더 편하니까 다이콤 2D의 GUI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이제 굉장히 그냥 심플한 윈도우 하나가 뜨죠.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나 뜨죠. 그래서 내가 그 컨버전을 할 때 아웃풋을 어떤 포맷으로 할 건지 보면 이게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헤더랑 이미지를 쪼개서 두 개의 파일로 하는 어널라이즈 포맷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다 합쳐서 .nii 확장자의 리프티 포맷으로 할 건지가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편하신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이콤이 쭉 모아져 있는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 던지면 뭔가 변환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쭉 변환해서 모아놓은 폴더를 하나 가져와 본 건데 보면 .hdr가 .emg로 페어로 같은 이름이 이제 페어로 한 환자당 파일 2개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일 400개 있다고 하는 거는 200명의 환자 데이터가 볼륨 파일 형태로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나면 얘를 이제 내가 열어보고 싶잖아요. CT가 되든 MR이 됐든 볼륨 파일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가져왔고 제가 링크도 다 달아드렸고 뭐 들어가서 설치해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 다 무료니까 네, 실제 그냥 한번 실행해 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MRI 크론과 ITK 스냅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MRI 영상 하나를 지금 그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파일인데 열어본 거예요. MRI 크론에서 이제 열면 이런 형태로 열리고 ITK 스냅에서 열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제가 이 슬라이스를 안 맞췄군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차이가 좀 있어요. 딱 보면 보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손 들고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뭐가 다르다 이 두 개가. 이게 동일한 환자의 동일한 MRI입니다. 네. 이제 부여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네. 보이지 않나요? 바로. 자, 용기 있는 분 아무나 없으신가요? 아, 이거 뭔가 뭐라도 뭘 걸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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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축에서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세 축을 다 보여주긴 해요. 근데 세 축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데 요지는 거의 비슷하게 오시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MR인데 엑시얼 방향으로 쌓아서 Z축의 간격을 띄엄띄엄 해서 이제 얻은 거예요. 이게 아마 플레이어 영상일 거여가지고 찍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브레인 한 장을 찍을 때 보통 슬라이스 상으로는 20 몇 장 정도밖에 안 찍어요. 엄청 듬성듬성 찍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512 그리고 이제 30장이 있다. 그랬다고 봤었을 때 MRI 크로는 이거를 512 30의 매트릭스라고 그냥 형태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그 픽셀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안 보여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찌그러져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한 픽셀과 픽셀이 떨어져 있는 거리랑 이쪽에서 한 픽셀이 Z축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고요. ITK 스냅은 그거를 고려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게 계산 형태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동일한 값을 그 물리적인 크기를 고려해서 반복하는 형태로 모니터상에 채워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샘플링 간격,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ITK 스냅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잘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 않고 뭐 아주 엄청 중요하진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이게 동일한 환자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틀어져 있지 않군요. 보면 이게 약간 살짝 이 프로젝트 상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뇌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면에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R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L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보면 이 환자의 우뇌가 모니터상에 왼쪽에 나오게끔 보여주고 있는 게 ITK 스냅이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MRI 크로는 이게 지금 되게 짙은 파란색으로 검정색 배경에 써져 있어서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면 L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R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왼쪽 바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니터상의 왼쪽에 표현하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영상을 주로 보시는 판독과에 달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뷰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면 보통 저희가 그냥 쉽게 부를 때는 레디올로직 뷰랑 그러니까 라디올로직 뷰랑 뉴럴로직 뷰라고 하는데 라디올로직 뷰가 아까의 그 ITK 스냅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판독할 때 대부분 그렇게 판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팍스에서도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오른쪽이 모니터상의 왼쪽에 나오게끔 보여주고, 네, 그 뉴럴로직, 그러니까 신경과 아니면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볼 때 반대로 왼쪽 뇌를 화면상의 왼쪽에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뷰어가 다르고 우리 몸의 뭐 다른 부분도 레프트 라이트가 이제 뭐 헷갈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브레인은 영상만 봐서는 이게 왼쪽 뇌인지 오른쪽 뇌인지 거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브레인 안쪽만 보면 굉장히 시메트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보여줄 때 내가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지 오른쪽을 보고 있는지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몇 장을 건너뛰었는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MP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슬라이스만 보여주고 다른 단면은 안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 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 눌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메디컬 이미지를 보여주는 뷰어는 첫 번째 실행시키면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D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X축, Y축, Z축 세 개의 단면으로 잘라서 각 단면을 보여주는 형태로 보여주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그냥 보통 부르기를 MPI라고 해서 멀티플래너 리컨스트럭션, 뭐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보여줄 때 보통 보여주는 세 개의 단면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엑시얼, 코로널, 사지털 그리고 그건 이제 각각 X, Y, Z 방향의 플레인을 부르는 이름이고 그게 아니고 임의의 방향을 자르면 이제 오블릭한 부기가 되겠죠. 그래서 엑시얼이라고 하면 사람의 바디를 탑 다운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자르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르는 형태가 되겠고요. 사지탈이라고 하면 레프트에서 라이트 단면으로 자르는 형태로 단면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사지탈 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뒤,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플레인이 이동을 하면서 보는 거를 코로날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메디컬 이미지 뷰어를 열면 엑시얼, 사지탈, 코로나를 이렇게 세 창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D 볼륨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각각의 플레인 뷰를 이렇게 부른다 하는 이제 명칭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ITK 스냅에서도 이제 열어보면 이게 툴에 들어가서 뭐 이미지 인포메이션에서 보면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가 몇 바이 몇에 몇 장이 있구나 하는 거 그리고 복세 스페이싱이 물리적으로 몇 미씩 떨어져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헤더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미지 인텐시티를 보는 데로 넘어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져 있고 이게 보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인텐시티를 모니터 브라이트니스를 컨버전하는 윈도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윈도잉이 바뀌면서 영상이 다르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윈도잉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요. 뷰어에서 기본적으로 메디컬 이미지 뷰어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요 라인이 이제 윈도잉 그래프를 리니어 윈도잉으로 부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뒤에 보면 요런 뭔가 막대 그래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하면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채우고 있는 인시티를 이제 개수를 세서 일종의 이제 분포처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볼륨에는 대략 인텐시티가 이런 분포로 값이 어사인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아까도 윈도잉을 요 뒤에는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주요하게 보일 게 없다고 보고 얘를 이제 당겨서 이런 식으로 윈도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저 분포를 봐야 되고 그 분포라 함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 예제로 8x8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인텐시티는 0부터 9까지 채워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정말 세는 겁니다. 전체 이미지 중에 0이라는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게 3개니까 이게 숫자가 다 하나씩 밀렸어야 되는데 0부터 9까지 0은 3개가 있고 1은 5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세서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전체 인텐시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포를
이미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영상이 대략 이런 특성이 있어라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제 그림이고요. 보면 얘는 이제 보면 히스토그램이 그 인텐시티가 낮은 쪽에 다 몰려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다 어둡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간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얘는 그냥 중간 밝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 인텐시티가 높은 쪽에 모여 있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밝은 인텐시티 값을 가지고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얘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쪽에 모여 있지만 이 가운데 쪽은 완전 확 몰려 있는 거고 이게 퍼져 있으면 콘트라스트가 더 그러니까 어두운 것부터 밝은 것까지 더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형태로 히스토그램만 가지고도 내가 이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어떤 인텐시티 분포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네, 이미지의 일종의 그냥 데이터의 어떤 구조라든지 포맷 그리고 그냥 정말 딱 데이터만 영상 데이터 하나만 있었을 때 우리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고 뭐 봐야 되는 건 뭐고 확인해야 될 건 뭔지 이 정도로 이제 봤고요. 뒤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제가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디지털 이미지 뭐 프로세싱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활용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주로 어떤 문제들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잠시만요. 우선 여기까지 일부를 하고 질문을 여기까지 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페이션트 태그 처음에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네. 날려야 된다고 했는데 날리려면 실제 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뭐 다른 그냥 000000으로 채우신다든지 사실 그거는 이제 익명화 이제 어널라이즈 툴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아까 교수님도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완전 익명화를 하면 나중에 다른 데이터랑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번 날리고 나면 이 사람 이 다이콤이 누구 건지 모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 목적으로 어니스트 브로커라고 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필드는 날리고 대신에 랜덤하게 어사인된 다른 고유의 밸류를 하나 준 다음에 일종의 연구 아이디 같은 그런 걸 만들고 그 매핑 북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연구용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방향이고요. 실제로 개별 연구자분들이 그걸 잘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익명화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마다 방식도 조금 다르고 그 랜덤한 코드를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우선은 원래 그냥 정말 완전한 익명화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000000으로 다 채워버린다든지 알 수 없게 다시는 내가 누군지 이거를 확인해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고유한 코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코딩 북을 가지고 있는 연구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제 영상 약간 지금 사진 네. 백이잖아요. 네. 리얼 네. 이미지를 네. 이렇게 아까 무료 툴 네네. 걸로 해서 RGB 값을 네. 뽑아낸다든지 네. 하는 그런 것. 저희가 실제 환자 사진이 네. 물론 영상약 사진도 있지만 네. 실제 운두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찍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네. 네. 실제 그 뭐 예를 들어 욕창 같은 경우도 네. 욕창이 네. 심한 부분이 있고 네. 낮은 부분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컬러로 네, 구분해서 네. 해야 네. 되는데 네네. 그런 거를 어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되는 그거는 오히려 사실은 메딕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일반적인 컬러 영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일반적인 근데 사실 그건 또 아주 일반적인 컬러 영상으로 보기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디카로 찍은 거면 우선 다이코 포맷이 아니죠. 예, 그냥 이제 정말 일반 컬러 영상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비전 쪽에서 그냥 일반 RGB 영상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연구 그게 그쪽이 선행이 되고 그 중에서 좋다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유용하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메디컬 쪽에 더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이쪽은 좀 더 이제 보수적이고 안전적이어야 되고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좀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쪽 메디컬 쪽에서가 오히려 좀 더 늦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 컬러 이미지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더 많고 더 앞서가고 있죠. 박사님이 하시는 케이스 네. 중에 혹시 네. 이렇게 실제 의료 쪽으로 네. 들어오는 뭐 툴이라든지 툴, 아니면 네. 회사 네. 그 뭐 툴이랑 회사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커버를 안 하고 있어서 오늘은 커버가 안 될 텐데 아마 다음에 제가 몇 번 더 강의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는 아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의료 영상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있고 저널도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 저널에 약간 랜드마크 페이퍼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말씀하신 피부 사진 그냥 칼라 이미지로 찍어가지고 피부암 다이고노시스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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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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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CT가 엑스레이랑 MR보다는 조금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CT에서 표준화된 하우스 스피드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사랑 프로토콜을 가리지 않고 물과 공기를 0과 마이너스 1000으로 하고 나머지 물질들을 상대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물질이면 거의 대부분 이 하우스 피드 유닛 밸류를 가진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원래는 가리지 않고 그 밸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랑 MR로 가면 난장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브레인 MRI를 T1 웨이트도 찍어도 아까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어떤 세팅에서는 인텐시티가 0과 500 레인지에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고 히스토그램을 보면 어떤 프로토콜에서는 0에서부터 4000까지 잡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히스토그램 프로세싱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이제 맞춰주는 일종의 전처리 일을 해야 인공지능이 됐든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간에 그런 앞에 이제 일종의 그런 전처리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뭐 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엑스레이 CT MR이랑은 초음파는 약간 또 성격이 좀 다르고 우선 이제 제가 초음파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초음파가 네 쉽지 않죠. 영상 화질도 되게 그러니까 뭐 노이즈하고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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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가 많이 나오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CT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음파는 동영상이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이 좀 몰라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CT는 우선 이제 환자가 베드에 누우면 X, Y, G의 방향에 따라서 딱 거의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가 딱 정해지면 항상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제 비슷한 장기가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에 보이잖아요. 근데 초음파는 이렇게 그냥 의료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질
거여서 아마 인공지능 연구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픽셀 한그 노뷰 동그라미만 네.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네, 맞아요. ROI 좁힌 다음에 근데 이제 제너럴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얘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활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이제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2부를 이 슬라이드는 아마 2부가 더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의 사람으로 막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걸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개념 위주랑 약간 터미놀로지 그리고 포인트들만 몇 개 좀 알아가시면 나중에 지금 오늘은 다루지 않았던 인공지능 딥러닝이나 이런 거를 적용할 때도 그런 개념들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담아왔고요. 메디컬 이미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약간 큰 카테고리로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서 어떤 활용들을 할 수 있겠느냐 보면 뭐 이미지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요즘 이제 딥러닝 하기 전에 일종의 전처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의료에서 보통 많이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오늘은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까지만 커버를 하는 걸로 할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다른 분야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랑 메디컬에서 하는 거랑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만 달라지는 거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서 비슷할 거라서 여기서 커버를 안 하고요. 디텍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고요. 스트레칭, 그러니까 리니어 스트레칭 있고 이퀄라이제이션 있는데 스트레칭은 그야말로 얘를 이제 특정 간격으로 다 늘려서 이제 맞춰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퀄라이제이션은 이 인텐시티 밸류를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쪽에 확 몰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퍼지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주었던 예제 그림인데 얘를 그리고 요 이퀄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그냥 요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커뮬레이티브 그러니까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누적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자 하면 요 4개 그림인 이런 형태의 이제 누적 히스토그램이 그려진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해보자고 하면 요쪽에 지금 로우 컨트라스트가 모여 있으니까 얘를 좀 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건 앞쪽으로 좀 몰고 이쪽으로 좀 퍼지게 하는 형태로 하면 컨트라스트를 좀 더 키우는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 스트레칭도 그렇고 이퀄라이제이션도 그렇고 오리지널 히스토그램의 이 하나하나 바의 높이는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바가 그냥 움직이는 형태로 인텐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 하나하나의 높이는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거의 간격만 조절을 해서 얘가 이쪽에 가면 이제 바들이 띄엄띄엄 있는 형태로 컨트라스트를 키워주는 거가 되겠고 이제 나중에 이런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아까도 질문해 주셨던 대로 엑스레이나 MR처럼 이런 병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또 장비에 따라서 이런 히스토그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프로세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히스토그램 프로세싱은 인텐시티 분포를 가지고 인텐시티랑 인텐시티를 매핑을 해서 인텐시티 밸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텐시티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는 고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필터링으로 오면 그 픽셀이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위치에 그 값을 바꾸는 게 이제 스페셜 필터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치 픽셀 인텐시티에서의 어떤 이미지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어떤 픽셀의 인텐시티를 그 주변 픽셀 인텐시티의 어떤 함수로 값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네이버후드라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고 봤었을 때 이제 2D의 경우는 보통 4 네이버후드, 8 네이버후드, 그리고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6, 18, 26 해가지고 주변에 몇 개 픽셀 또는 몇 개 복셀을 볼 건지를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많이 쓰는 리니어 스페셜 피터링 같은 경우에는 한 픽셀의 이제 아웃풋이 어떤 주변 픽셀의 웨이티드 썸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웨이티드 썸이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이게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미지 중에 여기 더 이제 값이 주변에 더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이 픽셀 이 가운데 있는 55라는 숫자를 내 주변에 있는 픽셀 정보를 이용해서 바꾸고 피터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바꾸게 되는 웨이티드 썸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해 주는 게 필터 뭐 또는 커널 어떨 때는 커널이라고도 부르고요. 마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필터가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 이제 요렇게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에는 1이 곱해지고 59에는 0이 곱해지고 46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주는 형태로 곱해지고 서메이션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러면 이 55가 마이너스 6으로 바꿔지는 게 리니어 스페셜 필터링이고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 필터가 쭉 움직이면서 적용이 되면 이제 영상 전체에 스페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상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내 그 픽셀을 포함해서 주변에 8개를 이용을 해서 9분의 1로 평균을 하고 9분의 1 웨이트를 줘서 평균을 내고 싶다. 민 필터를 하면 이런 형태로 약간 스무스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스무딩 필터의 대표적인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주변과 나의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이 9분의 1씩 동등하게 웨이트를 줬다고 하면 가우시안 필터는 나랑 가까운 데는 웨이트 좀 더 많이 주고 나랑 먼 데는 웨이트 좀 적게 주는 형태로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주면 스무딩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우시안 필터링 관련돼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스페셜 스페이스라 함은 패밀리 오브 스무스드 이미지인데 이게 서로 다른 베리언스를 가지는 가우시안 커널을 적용한 필터를 쭉 모아놓은 일종의 그룹 패밀리를 스페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가우시안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큰 구조물만 남고 작은 구조물이 사라져요. 노이즈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좀 큰 거에 포커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딥러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패스는 작은 걸 보고 이 패스는 중간 걸 보고 이쪽은 큰 걸 보고 싶다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식의 다른 뭔가 뭐 스무딩을 한다든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 또는 그런 패밀리 형태의 레벨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다른 레벨에 좀 더 포커싱하도록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 스페이스가 어떤 개념이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마이너한 거긴 한데 이런 커널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커널의 중앙에 이제 픽셀 위치시키면 이 커널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바운더리 부분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영상 바깥이 그냥 다 제로로 패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이제 다 이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밸류를 다 뒤로 쭉 밀어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타일 붙이는 형태로 이미지 바운더리에 다른 밸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 보통은 제로 패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그 의료 영상에서 CT나 MR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로 패딩이 이상하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CT랑 MR을 찍을 때 우리가 찍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필드 오브 뷰에 다 들어오고
배경이 어느 정도 잡히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CT의 MR 경계 부분에는 대부분 다 백그라운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로 패딩을 하는 게 아주 이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네, 앞에 그 민 필터랑 가우시안 필터링이 영상을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노이즈는 어느 정도 살려주는 대신에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간 인포메이션 로스가 있을 수 있는 필터라고 했다고 하면, 반대로 영상의 이제 엣지 부분을 강조하는 샤프닝 필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레디언트, 라플라시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예제 그림만 거의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영상이 있었을 때 내가 X축 그레디언트, Y축 그레디언트를 필터를 걸면 그런 값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 MRI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 필터를 걸어서 보면 경계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필터들이 있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다음에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멀티플한 리전 또는 세그멘트 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파티셔닝 또는 디바이딩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또 다르게 보자고 하면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에 고유한 라벨을 어사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컬러 영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해서 파티셔닝을 해주는 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되겠고요. 메디컬 쪽에서는 뭐 이런 안저 영상에서 혈관을 뽑아낸다든지, 네, 그리고 이런 이게 뭔가 종양 같은 뭐 그런 거겠죠. 뭔가 리전이겠죠. 이런 거를 이런 경계 부분들을 그려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간을 3차원으로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그러니까 의료 영상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하면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위가 있는데 얘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메디컬에서 뭔가 진단하거나 뭔가 의사분들이 예후를 예측하거나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크기를 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크기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오간이 됐든 병변이 됐든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영역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뭐 인호모지니어티, 로우 콘트라스트, 인호모지니티라고 하면 이제 폐가 완전히 다 공기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폐 안에는 혈관도 있고 에어웨이도 있고 이러니까 폐를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안에 분포가 공기에서부터 에어웨이나 이제 혈관에 해당되는 것까지의 인텐시티를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로우 콘트라스트는 보면 이게 뭔가 주변 소프트 티슈, 복부 같은 이런 데 뭐 소프트 티슈 이것저것 다 붙어 있고 막 이러면 주변 장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되게 비슷비슷한 성질의 그 티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트라스트에서 있어서의 대조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이제 노이즈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이미지 노이즈가 존재할 거고, 이건 메디컬 쪽에서는 별로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뭐 오클루전, 그러니까 뭔가가 뭔가를 가리고 있는 이런 챌린지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그 어렵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약간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파셜 볼륨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기의 그 구분선은 명확하죠. 실제 사람의 몸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CT로 찍는다 그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아이디어는 이런데 이제 그런 작업을 이용해서 디지털 이미지화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액퀴지션을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이 내는 언제나 항상
두세 개의 여러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약간 복실 하나에.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복세에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격자 모양으로 여기까지는 뭐 폐시고 여기서부터는 근육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하다 보면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형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는 다 하나의 픽셀에 여러 개의 티슈 타입이 섞여 있는 파셜 볼륨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상에서의 바운더리는 언제나 항상 스무스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고 그리라고 해도 어쩔 때는 이렇게 그리고 어쩔 때는 조금 한두 픽셀 움직여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픽셀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의 세팅에 따라서 편차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지느냐? 요즘에는 사실 거의 다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영상 처리 기법에 기반한 것들이고 네, 요즘은 다 나중에는 딥러닝으로 변환이 되게 될 거지만 그냥 이 개념들을 알아두시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뭐만 아시면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CS 홀딩 하는 거죠. 대략 펜은 뭐 아까 -5이라고 했잖아요. 하우스 시티에서 이제 하우스 유닛 대표 그게 있으니까 유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 근처에라고 보고 -300에서부터 -700을 내가 패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 값 가지고 그냥 CS 홀딩 하면 패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혈관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어떤 인텐시티 값을 기준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요 레인지를 주고 여기서부터 요 레인지는 뭐고 여기서부터 요 레인지는 뭐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세 개로 구분해서 어사인하면 이런 형태로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로 하면 CS 홀딩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이 CS 홀딩은 아까 그 히스토그램 프로세싱과 비슷하게 픽셀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픽셀이 어디에 있든 그냥 그 값이 얼마면 이 레인지에 들어가니까 이 값을 어사인 하겠어 하는 거고요. CS 홀딩이랑 되게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제 주변과의 관계의 정보를 좀 참고를 하면서 동작하는 게 리전 그로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디드 리전 그로잉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작 포인트를 주고요. 이제 시작 포인트에서부터 얘랑 비슷하면 얘랑 같은 값을 어사인할래 하는 형태로 영역이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전 그로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다 5에다 시드를 주고 내가 여기 4에서부터 6까지만 CS 홀딩을 이제 하는데 시작점을 얘로 주고 키워나가게끔 하면 주변에 이제 8개를 보고 들어오는 애들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하나 늘어나면 또 그 주변에 가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점점 커나가는 형태로 다 키워지면 요 시드로부터 시작된 4에서부터 6까지를 내가 관심 있는 ROI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뒤에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방법론이 엄청 굉장히 사실 변형도 많고 한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에너지 펑션을 우선 정리를 하고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정의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인터널 에너지가 있고 익스터널 에너지가 있어서 이 C가 일종의 내가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는 물질의 견계, 그러니까 컨투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컨투어의 인터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컨투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예제 그림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컨투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장기를 경계를 정의한다고 했었을 때 뭔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그리고 싶을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면 그 컨투어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엑스터널 에너지는 그 컨투어가 영상상에서 어디에 존재를 해서 영상의 정보랑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러니까 이 컨투어의 위치가 실제 영상에서 알려주고 하는 경계 부분에 잘 맞는지를 이제 보는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 얘가 아마 제일 잘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녹색과 지금 파란색이 있어서 녹색에 비해서는 이제 파란색이 좀 더 스무스한 형태를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하면 이제 거의가 원만 그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찾아야 되는 리전이 동그란 형태만 있진 않으니까 얘가 생기기를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면 얘에 맞춰져서 그려야 되는 거고, 이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웨이트를 좀 적절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 경계 부분의 모양에 대한 거다 하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터널 에너지는 요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양이 같으니까 인터널 에너지는 같죠. 하지만 얘가 실제 영상상의 이 경계 부분에 잘 맞아야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투어가 위치한 그 포지션에서의 영상 정보를 참조를 해서 에너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터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컨투어 자체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 정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엑스터널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했었을 때 가우시안 맵을 이용을 하면 이런 형태로 뭔가 엣지가 강조되어 있는 맵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맵 정보를 이용을 하면 이 맵에서 어두운 부분에 가서 엣지가 그 컨투어가 그려져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컨투어를 정의하는 방법이 크게 액티브 컨투어하는 방법과 레벨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하나는 익스플리시트한 거고 하나는 임플리시트한 건데, 익스플리시트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내가 컨투어를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set of vertex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정의를 해서 이 점을 따라서 컨투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움직이면 컨투어가 바뀌죠. 그러니까 컨투어를 내가 거의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3D로는 핸들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D는 이제 트라이앵글이 움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2D에서 좀 잘 동작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초기 컨투어가 이렇게 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인터널 에너지랑 익스터널 에너지 창조를 해서 컨투어가 계속 이볼루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수렴을 하는 형태로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익스플리트한 거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파란 점들이 컨투어를 정의하는 버텍스들이 되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컨투어 모양이 바뀌고 최종적으로 수렴을 하면 그 내부를 채워서 리지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형태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버텍스를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얘가 이렇게 한쪽에 몰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됐고, 한번 그 폐쇄되어 있는 형태로 컨트롤 정의를 하고 나면 이 모양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가 바뀌지 않는 게 있고 3D로 하면 이게 트라이앵글 메시가 되기 때문에 핸들링이 더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버텍스로 컨트롤을 정의하지 않는 대신에 약간 다른 걸 우회적으로 통해서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레벨셋이라는 방법이 있고, 레벨셋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레벨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자체의 레벨 펑션을 일종의 레벨 맵으로 이제 바꾸고, 거기에 보통 이제 기준은 0으로 잡는데 0으로
이루어진 복셀을 가지고 컨투어라고 정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레벨 펑션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컨투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예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0을 따라서 이제 컨투어를 그리면 0의 복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부는 이제 영역 세그멘테이션 되면 내부는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값이 바뀌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군요. 근데 이 값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레벨 펑션을 이볼루션 한다고 하는데 이 값이 바뀌면 이 0으로 해당되는 복셀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컨투어도 바뀌는 형태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보면 컨투어 3개가 합쳐지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거 얘는 3D고 얘는 3D고 쪼개지기도 하죠. 컨투어 3개가 여기서 합쳐져서 머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 레베스 방법으로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플리트한 방법과 크게 다른 제일 큰 두드러진 차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틀라스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은 레지스트레이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내가 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첫 번째는 볼륨 정답 그림과의 이 어떤 알고리즘이 하는 거가 얼마나 잘 볼륨이 오버랩이 되는가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때 많이 쓰는 게 다이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린 정답은 요렇고 어떤 앞에서 설명드린 저런 컨투어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개발되고 있는 딥러닝이 해주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알고리즘이 그려준 게 있으면 영상을 2개를 오버랩을 한 다음에 얼마나 공통적으로 인터섹션이 존재하는가를 이런 식의 매저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요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영역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요 두 번째는 이제 서피스 부분의 디스턴스에 있어서 오차가 얼마가 났느냐 하는 걸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있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대응되는 제일 가까운 픽셀을 찾아서 그 거리를 다 재고 그거에 이제 맥스를 취하는 형태로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은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제 정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선은 영상 2개 정합한다고 하는 거는 영상이 2개 이상 존재를 하고요. 한 영상에서의 그러니까 디퍼런스 셋 오브 데이터를 하나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매칭을 한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에서의 한 점과 물리적으로 같은 다른 한 점의 코레스펀딩을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얘 보면 그래서 투 이미지상의 옵티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합이 되겠고 얼라이먼트,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2개가 있죠. 우선 정합을 하려면 영상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영상 2개라 하면 다른 환자의 영상일 수도 있고 같은 환자지만 3년 전에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이렇게 시점이 다른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찍었지만 CT도 찍고 MR도 찍고 아니면 MR 중에서도 여러 시퀀스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날짜에 찍었지만 모달리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어쨌든 다른 영상 2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두 영상 간에 물리적인 같은 점들이 매핑되도록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영상이 있었을 때 얘를 얘 가져다가 맞추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뭔가 약간 살짝 돌려주면 얘랑 얼추 같은 위치에 맞아지는 걸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잘 맞아지게끔 해주는 옵티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를 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게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네. 뭐 활용하는 거는 네. 조영제 넣기 전 영상과 후 영상 정합한 다음에 빼면 조영제에 영향이 있는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줘서 혈관이 잘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종양이 얼마나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냥 여기서 사이즈 재고 여기서 사이즈 재는 것뿐만 아니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영상 두 개 오버랩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도 이제 영상 정합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같이 합쳐서 보고 싶다 할 때도 이미지 퓨전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영상 정합은 메디컬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파라노마 뷰인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럼 작은 뷰를 계속 얻어서 그거를 근데 이제 사람 손이 막 흔들려도 잘 해주죠. 그게 이제 다 이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정합을 해서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상 정합이라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상 두 개를 같은 포지션이 코레스폰딩 되도록 맞춰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정합에 있어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우선 이미지 데이터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게 좀 있고요. 2개가 있으면 보통은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하나를 글로 가서 맞추는 형태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정시켜 놓는 기준이 되는 영상을 보통 레퍼런스, 픽스드 이미지, 소스 이미지 이렇게 부르고 움직이는 영상을 플러팅 영상이라 떠다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플러팅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빙, 타겟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영상 2개가 있게 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플러팅 영상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변환된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2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 얘가 충분히 맞았나? 그러면 아니야 아직 더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바뀌죠. 그러면 바뀐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다시 적용을 해서 또 다른 트랜스폼드 이미지를 이렇게 구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로테이션을 돌다가 그러면 이제 트랜스폼 이미지가 점점 맞아서 충분히 맞았다 그러면 이제 걔가 레지스터드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기존 플로팅이 이렇게 있었을 때 평행 이동만 하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같이 있는 리지드, 어파인, 커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디그리 프리덤이 커지는 형태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숫자적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얼마나 비슷하냐, 그러니까 이게 플로팅 이미지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는데 얘가 레퍼런스를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거를 메저하는 시밀러리티 클래리테이션 메저먼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랜드마크 베이스도 있고 서피스 베이스도 있고 이미지 베이스도 있는데 보통 영상에서 이제 이미지 베이스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맞추려고 하고 있는 이 2개의 영상이 모달리티가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한자여도 같은 시티여서 3년 전에 시티랑 오늘 시티를 맞춘다고 했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물질을 가지는 인텐시티의 그 순서가 뒤집어질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티에서 그 폐가 그러니까 간이 그러니까 폐보다 더 밝잖아요. 그러니까 하수 유닛이 공기, 소프트 티슈, 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른 시점에서 CT를 찍어도 그 순서는 바뀔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모달리티가 달라지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차이고요. 그래서 시뮬러리티 메저를 이제 고를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모달리티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자세한 메저먼트들은 우선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의 다. 그리고
픽스의 인터폴레이션만 다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처음에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 크게 대표적으로 셀 센터드랑 버텍스 센터드가 있다고 했었을 텐데요. 앞에 뭐 스페셜 피터링이라든지 뭐 히스토그램 설명할 때 제가 대부분은 셀 센터드로 그렸어요. 이미지를 그릴 때. 그러니까 바둑판 같이 그려놓고 그 안에 이제 숫자를 쓰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대부분의 경우는 쉽거든요. 근데 인터폴레이션을 그리려면 이해하려면 그거보다는 이제 버텍스 센터드가 더 쉽고요. 그래서 버텍스 센터드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인터폴레이션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냥 딱 봐도 이게 지금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렇게 있고 영상의 중앙이 센터가 여기고 플로팅 이미지의 센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그냥 사실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해도 센터를 갖다 맞춰놓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메디컬 이미지는 그냥 컬러 영상하고는 다르게 이 복셀의 샘플링 간격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인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다르면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부터 한 픽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같은 거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픽셀이 그 인덱스가 맞아도 물리적인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당연히 이제 한 번만 로테이션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격자 하나도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한 점에서의 두 영상에서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필요해지는 거고, 네. 픽셀 코디네이트가 정확하게 그 픽셀, 그러니까 그 인덱스 픽셀의 위치에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우드, 바이리니어, 트라이리니어, 이건 2D냐 3D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비싼 연산이지만 뭐 더 주변의 정보를 많이 본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부분을 잘라서 45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리얼리스트 네이버우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바이리니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바이큐빅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거의 그 눈의 차이를 아주 쉽게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좀 보이는 게 리얼리스트 네이버우드,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하는 형태로 이제 아티팩트들이 비싼 연산이 될수록 좀 더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형태로 인터폴레이션이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